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내일장 공략주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널 끝까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이청원 위원님과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요. 두 분의 위원님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제 왼편에 계신 이청원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쌤 플러스 이청원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함께하실 수 있고요. 제 오른쪽에 계신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쌤 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특히 최충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무료 공연이 아니죠. 위원님이 공연을 하시면 안 되죠. 무료 강연이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토요일 오후 1시라면서요. 네.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공연은 진행하지 않고 네. 이 추후에 봐야 될 그런 섹터군들,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좀 섹터군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군들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추후에 많이 상승을 주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황금 연휴에 저희 위원님은 공연이 아니라 강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쉬실 때 또 시장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최근 섹터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토요일 오후 1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번 주는 특히나 거래일이 3거래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더욱더 짧게 느껴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매수를 해주면서 1930선의 코스피 지수는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지 저희 이청원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장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장중 조정은 약이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인데 약이다. 네, 장중 조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무리 없이 잘 흘러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9% 상승 마감했는데 지수 자체를 보게 되면 1934포인트예요. 4월 17일에 찍었던 고가를 돌파하는 것, 즉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장이 결코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정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급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현물 시장만 보게 되는데 현물 시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개인은 최근 1개월간 계속 매수 우위고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선물을 보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물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현물시장에서 엄청나게 매수해서 지수가 올라간 것, 그것도 맞지만 그 이면에는, 그 속에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동학개미 운동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었을 때 나타날 만한 가장 중요한 이슈죠. 환율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만약에 시장이 계속해서 밀렸다라면 크게 올라갔어야 되지만 지금 그러지는 않죠. 1220원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고 오히려
조금씩 환율은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외국인 자금이 아직까지 전혀 이탈된 것이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나라 시장에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장중 조정이기 때문에 더 좋게 봐야 됩니다. 만약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내일까지 흐름이 좋지 않았더라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변수였는데 오히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9시 48분 오늘 시간순으로 보게 되면 9시 48분에 고점을 찍은 이후 선물 지수 기준으로 약 1시간 정도 지수가 밀렸어요. 그런데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 시간, 1시간 동안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보셨던 것처럼 지금 종가가 1930포인트 위에서 매우 좋게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분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기준 61선입니다. 이 61선은 오늘 캔들 자체는 분명히 안착이 되었어요. 내일 시가를 조금이라도 띄운다. 단기간에 코스피 2000까지 갈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열렸던 시점과는 다르게 유럽은 지금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미선물 또한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어진다면 아마도 내일 개장하는 시점부터 1% 이상 상승 출발, 단번에 1950을 넘어버릴 겁니다. 이걸 이어나갈지, 즉 갭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갭런 현상이 나올지 아니면 갭을 메우는 갭필 현상이 나올지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야겠지만 이번 주 어제 오늘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은 선물시장에서 바로 들어왔어요. 적어도 시장이 약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우선은 나왔고요. 시장이 일별상 흐름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정말 땡큐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저가 미수 기회로 다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롱 포지션 유지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환율과 수급이 도와주고 있는 이런 형상에서 수익률 게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최충성 위원님께도 여쭤봐야겠죠.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다른 부분보다 지금 현재 시장의 악재는 계속적으로 잔존하고 있고 시장을 원유, 급락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가파르게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분명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원유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 자체를 보시면 유럽이나 미국과 관련해서도 경기 부양책이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추경 편성을 하고 진행을 했지만 경기 부양책 자체는 미국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에서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상승장을 많이 이끌어야 되는 게 미국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으로 미국보다 지금 많이 상승을 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고 물론 우리나라 증시의 특성일 수 있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조정은 얼마든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으면 좋겠고 일단 이번 주는 지금 코스피 61선을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경험상으로도 봤을 때 연휴 전에는 다소 그냥 완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연휴가 끝나고 나서 꼭 일이 하나씩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면서 상승장을 즐기시는 건 좋지만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현금 확보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좋지만 흐름은 굉장히 상승을 타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연휴 기간 동안 어떤 글로벌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방어책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두 분의 위원님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런 무료 리딩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왼편에 계신 이청원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제 오른편에 계신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러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봤다면 우리 시장을 오늘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도 짚어봐야겠죠. 오늘 이슈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역시나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부터 들려온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아침에 국제유가가 또 한 번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 오늘도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이신 분들 컸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크루즈선, 관광, 호텔, 카지노, 유통업계의 주가가 간만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인 뉴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최충성 의원님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유가가 폭락했음에도 일단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지켜봐도 굉장히 비이성적인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혹시 모를 그러한 상황들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주식은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지금 추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못하고 코로나 관련 이슈들 때문에 소비를 하지 못하고 추후에 뭐 여행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추후에는 물론 여행이나 뭐 소비재 관련 것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섹터군들이 여러 것들이 좀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차트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기존에 상승을 주지 못했던 낙폭이 과대됐던 종목들 최근에는 이것 전에는 여행 관련주들 전에는 은행, 뭐 금융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물론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는 면에서 상승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방에서 이제 움직이던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뿐이지 저는 뭐 엄청나게 더 상승을 이어갈 거다라는 면에서는 조금 반대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가능한 시작이나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광이나 뭐 호텔, 면세 화장품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 보신다면 충분히 큰 상승, 큰 주가에 상승을 줄 수 있을 것이다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시장 영향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청원 의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앞으로 좀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의원님?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정제도 또는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이라고 하는 외부 변수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그리고 그 앞에 뭐든지 이 친구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화정책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을 때 중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유럽이든 최대한 발빠르게 대처하려고 했지만 정부 또는 의회에서 이걸 쉽게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바로 해버렸죠. 통화정책, 특히 기준금리를 0 그리고 0.25%포인트로 바로 수준을 낮춰버렸고 경기 부양책 또한 지금까지 없었던 수준의 달러를 시중에 공급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나오죠. 주가지수가 크게 반등을 해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미 정부가 남아있는 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융경제를 어느 정도 살렸다. 남아있는 건 이제 실물경제다. 이걸
최대한 빨리 잡자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오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지만 소비입니다. GDP 기준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소비가 위축이 되는 그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트럼프는 물론이고 미 경제에는 큰 타격이 와요. 그럼 이걸 잡아야겠죠. 최대한 빨리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코로나에 대해서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해서 미국 국민이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든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미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을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스스로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 관광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이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제 이걸 즐길 거예요. 그게 뜻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소비는 분명히 늘어날 거고 그 늘어난 소비가 오히려 이번 경기 부양책에 따른 정부 지출의 늘어남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서 GDP의 감소를 현저하게 줄일 겁니다. IMF에서 지금 올 한 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합니다만 IMF가 보인 그 많은 수치대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저에는 역시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 엄청난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지금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슈는 역시 코로나19인데 지난해까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2018년, 19년 가장 좋지 않았던 악재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것 때문에 중국 증시는 말 그대로 폭락이 나왔고 한국 증시도 매우 좋지 않았는데 미국 증시는 오히려 다우지수 기준 2만에서 3만 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부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연간 약 5천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해서 1,350억 달러입니다. 차액만 따져도 중국은 매일 미국으로부터 약 1조 2천억 원 수준의 수익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바로 잡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존 중국에게 뺏겼던 이 엄청난 부를 다시 회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미국 경제를 크게 회복시킨 것이고 그것이 곧 미 증시를 부양시킨 거예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재편되고 있는 이 경제적 부를 미국은 결코 놓치지 않을 거고 지금 이 충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실물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 돈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오히려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토대로 한 유동성을 늘려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은 물론이고 미국 화폐인 달러 또한 일정 부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유동성을 충분히 즐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실물 경제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미 증시 또한 결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지라도 그것이 추세의 하락,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추세적인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오리라 결코 생각하지 않는 만큼 미국 증시, 즉 외부 변수죠. 외부 변수에 따른 충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역시 미국은 미국이네요. 기축통화국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 미국한테는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앞으로 차차 좋아질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충성 위원님께서 중국 소비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저희 이슈에서는 오늘 이 카지노 관련주들이 특히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신기하다라고 꼽아온 거긴 한데 중국 소비주도 앞으로 그럼 잘 갈 거라고 긍정적인 뷰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차트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사실 코로나 전에도 어느 정도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지수가 영향을 받아서 낙폭이 좀 발생을 했는데 좀 천천히 보시면 좋겠고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인테리어 쪽 관련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추후에 상승 여력은 많다고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중성 위원님께서 이슈 이야기해 주시면서 중국 소비주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강타했던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 보시죠. 네,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상상력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이제 실시한 조사를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산업을 조사한 결과 1위를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이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원격 진료 등 이런 분야가 가장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혹은 계속해서 잔존해서 함께 가게 된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가 궁금한데 최충성 위원님한테 이번에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뭐 코로나발 이슈로 인해서 뭐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 와 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나치지 못하고 주의 깊게 보지 못하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서야 뭐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일단 좀 피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4차 산업 관련된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항상 10년 선행 후행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뭐 2005년도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바이오 관련주들 2005년도 황우석 박사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 줄기세포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주고 상승 뭐 한 인물을 만들어서 모델을 삼아서 막 한국이란 나라를 막 뭐랄까요 홍보하려고 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단순히 우리는 뭐 줄기세포 강국이 되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미국에는 이미 그 당시에 바이오 관련해서 거의 고점을 찍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10년 뒤에 2015년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015년도에 돼서야 10년이 지난 후에야 바이오 관련주들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뭐 셀트리온이나 이러한 종목들이 그때 가서야 막 상승을 엄청나게 시작하게 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미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로봇 관련주들 지금 다 바닥에 있고 10,000원대 안 되는 종목들이 많지만 전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몇만 원씩 가고 몇십만 원씩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4차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일단 4차 산업이 우리 생활에 와 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시고 추후에 상승을 내가 중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원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좀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자체는 코로나로 이슈가 되고 4차 산업이 지금에서야 살짝 이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순환 구조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잡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려고 하면 매각을 하거나 뭐 대기업들에서 이제 합병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지수는 뭐 3,000까지는 바라볼 수도 없을 거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걸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순환 구조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일단 투자의 방향을 계속적으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기존의 IT나 IT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것들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우리나라 지금 당장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산업군들이지만 추후에 좀 멀리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살 거는 지금에서는 4차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미시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투자의 스타일도 계속적으로 바뀌고 트렌드를 따르셔야 계좌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스리면 내가 수익이 많이 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투자의 좀 방향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최충성 위원님께서 시장 영향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이청원 위원님한테 여쭤봐야겠죠. 위원님, 이 이슈 딱 떴는데 네.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상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네, 제가 상상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위원님은 어떻게 상상을 좀 해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역시 바이오와 헬스케어가 4차 산업의 여전한 중요 그리고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관련된 단어가 처음으로 전 세계 경제 포럼이었죠.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나왔고 그때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 말을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없었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이고 기저에는 바이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나 VR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 자체를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년 있다가 지금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 따른 충격으로 전 세계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국권이 오히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와 심지어 여기서부터 파생된 헬스케어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기나 장기적으로도 봐도 세계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대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죠.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고요. 4위 삼성전자, 우선주, 이 또한 반도체이고 5위가 네이버입니다. 한국판 구글인데 10년 전에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가 어떻게 되었었냐면 1위는 역시 삼성전자, 2위가 현대차였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지금 9위를 하고 있죠. 3위가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 지금 14위고요. 4위가 포스코인데 포스코가 지금 1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5위가 기아차였죠. 그게 뜻하라는 것은 10년 전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이 대한민국의 주된 그리고 주력 산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철강과 자동차는 이제 뒤로 밀려났고 그 자리를 IT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찾은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버린 거예요. 덕분에 오히려 산업에서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파이는 오히려 더 커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하나 철강이나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반면 반도체나 그리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아마 가장 먼저 주목받을 섹터는 제약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것은 과연 이 기업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업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토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공장을 짓는 이유는 인건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너무나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가야지만 대기업도 조금 더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말 그대로 대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들, 사실상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더 높은데 이 중소기업들이 위기가 왔을 때는 언제든지 먼저 그 충격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을 때 대기업은 그래도 버틸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일 겁니다. 오래 가지 않아야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무언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납품 단가 연동제 이게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도 제시가 되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미래에 있을 4차 산업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4차 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현저하게 풀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와 함께 정부
기업,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이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2천이 아니에요. 3천, 3,500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어찌되었든지 간에 코로나19 이후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는 가장 먼저 주목받을 만한 산업군이 될 거라는 것. 그 점 착안하시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래도 1위로 꼽힌 바이오, 헬스케어, 원격 진료 등 이 부분이 1위를 할 만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 테마 간의 이제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보면 1위 바이오, 헬스케어 이후로도 아무래도 교육 사무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해서 비대면 오피스 분야가 그 다음으로 꼽혔고요. 인공지능, 스마트팜, 빅데이터가 그 뒤를 잇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시장이 도래하든 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보는 눈을 길러야만 다음 장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자세히 말씀을 나눠봤으니까요.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이끌었던 두 가지 이슈까지 만나봤으면요. 오늘 장을 이끌었던 주요 업종과 그 안에서 위원님들이 꼽아본 종목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장도 정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움직였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위원님들이 꼽아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최충성 위원님께 좀 먼저 여쭙도록 할게요. 위원님 엔터주 참 좋아하시긴 하는데 오늘 꼽아온 업종도 제가 살짝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더라고요. 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네, 일단 시장이 코로나발 이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엔터만 하게 그러니까요. 되네요. 이번 주 화요일만 되면은 엔터가 이제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 어제 빅히트 상장 이슈 관련 기사를 좀 보셨을 겁니다. 일단 어제 카톡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잘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엔터 관련주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아무리 코로나 관련된 그런 이슈로 뭐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지언정 엔터 관련주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고 수익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 뭐 굳이 이런 가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넷플릭스 같은 것들 아마 방에서 계속 지내시면서 많이 보실 텐데 뭐 안 보던 사람들도 보게 되거든요. 일단 시간을 조금 속된 말로 때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엔터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차트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1파동이 살짝 나오고 하락 반등을 했다가 일단 지금 오늘 강하게 상승을 줬는데 추후에도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스윙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스윙 관점에서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이 이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스윙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13,000원 보시면 되겠고 일단 손절가는 금일 복 만든 10,000원짜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보시고 너무 고점 자리에서 진입하시기보다는 살짝 눌림이 나왔을 때 그런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가격 전략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종목명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너무 궁금한데. 네, 방탄소년단 관련해서는 지금 대장, 항상 우리가 대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DPC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DPC 관련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줬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PC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상한가에 터치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지금도 공략이 가능한 겁니까? 네, 물 저을 때 노조라는 말도 있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물량 소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거래량도 좀 터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지금 공략 가능한 지점이고 다만 오늘 종가 자리보다는 내일 한번 흔들었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살짝 흔들어 줄 때 1,700원, 800원 사이, 500원 정도에서 한번 보시고 10,000원짜리는 지켜주는 선에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을 때 조금 공략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강하게 상승 줬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중에서 DPC 최충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 부근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번엔 이청원 위원님께 여쭤봐야겠죠. 위원님, 오늘 어떤 업종 관심 있게 보셨어요? 저는 은행이었습니다. 아, 은행. 네. 최근에 은행이랑 또 오늘 증권 관련주가 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제 오늘 엄청 강했던 게 은행인데 네. 사실상 은행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뚜렷하게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예, 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은행 관련된 종목들에 나올 만한 악재가 앞으로 더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인 거죠. 악재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관련된 은행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가장 큰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금리가 0.75%예요. 여기서부터 증시 등 실물 경제도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단기적으로 자금 수요가 분명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게 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지주사들의 주가 상승에 정확하게는 대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 것 동시에 은행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 실적이 매년 좋아졌을 거예요. 주가는 이를 다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는 해당 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야, 지주사들 투자했을 때 적어도 손실은 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아마 은행주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신한지주라고 하는 종목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KB금융에 비해서 자산 가치는 조금 낮아요. KB금융이 782조 원 수준이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약 760조인데 KB금융 심지어 우리 하나에 비해 신한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이자 부분에서의 이익이 아닌 비이자 부분에서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에 따른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사업 다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여기에서 이자, 이게 근본적인 수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지금 사업을 강하게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이제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한지주가 사실상 어제였죠. 최근 1년간 가장 큰 변동성, 장중 11%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금융지주사들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이 가격대는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신한지주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가급적이면 35,0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청원 위원님께서는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강했던 은행주 중에서 신한지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갈 힘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7,500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강했던 업종과 그 안에서 위원님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하나씩 꼽아주셨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뒤에 위원님들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내일장 공략주,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거래일이 3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저 목요일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 좀 공략을 잘 해야 또 남은 연휴가 편할 것 같은데 어떤 공략주들을 위원님들께서 꼽아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청원 위원님께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내일장 공략이 일단 가능한지 너무 궁금해요. 연휴를 앞두고 매수를 하는 게 사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좋은 종목이 있으면 장소, 시간 가리면 안 되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혹시나 또 연휴 앞두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했는데 네. 그렇다면 위원님 내일장 좋은 종목 바로 이야기해 주시죠. 종목은 NPD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NPD? 예.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 내일 바로 시세를 어느 정도는 줄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하고 있는 OLED죠. 패널 그리고 다양한 디스플레이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업에 현재 지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또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였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것.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변동성이 클 거다. 그게 아니라 신규 상장 종목이 정말 운이 나쁘게 동사는 상장이 되자마자 안 좋은 건 다 맞았어요. 첫 번째로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너무 좋지 않았고요. 거기에 따라 상장하자마자 주가 바로 반토막 났습니다. 또 하나 있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개장하자마자 기관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관 안 합니다. 다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요. 그렇게 3월 19일 저점을 찍고 고작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주가가 2배 뛰었습니다. 시장보다 너무나 강하게 뛰었죠. 이게 뜻하는 것은 지금 이 종목은 매우 시장이 좋다면 얼마든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신규 상장 종목은 언제나 태어난, 즉 상장이 된 그 시점에서의 환경이 중요한데 불행하게도 이 종목은 당시 상장되는 그 시점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시장이 계속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2배나 뛰었기 때문에 시세적으로 그리고 추세적으로 힘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양한 재무 구조와 실적입니다. 우선은 실적부터 보게 되면 동사가 2017년 이후로 올해 전망치까지 매출액은 우선 2배 정도가 늘어날 것 같고 영업이익은 3배나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2.5배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생겨야 주주들한테 배당도 하고 또 이거 가지고 자본을 늘리든지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 당기순이익이 뚜렷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년 동안 계속해서 실적은 분명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는 크게 는 것이 아닌데 자본이 늘었죠. 이 자본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 좋습니다. 전환사채 다 좋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자체 다 좋아요. 어쨌거나 기업이 자본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자체가 지금부터 우리 회사를 키울 겁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대중 그리고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산 또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부채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자본금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부채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정 비용이 줄어들죠. 물론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장점이 생깁니다. 100% 수준 매우 안정적이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ROE예요. 제가 상장사를 최근에 몇 개를 재무제표를 봤는데 ROE가 20 넘어가는 기업이 쉽게 없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우선은 40이 넘어갔고 올해 자본금을 늘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ROE가 24나 될 것 같아요. 그게 뜻하는 것은 자기 자본으로 현재 수익을 매우 잘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고스란히 기업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 오늘 장 후반에 호가창에서 실시간으로 매우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덕분이었죠. 지금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장 후반에 이렇게 시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시작과 함께 장 초반에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 20% 단기적으로 그런 수익이 아니라 뭐 4에서 5% 그것도 좋습니다. 연휴 앞두고 단기적으로 그 정도 수익만 보고 들어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MPD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970억입니다. 소형주죠. 하지만 소형주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시장이 매우 회복되는 시점에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어찌 보면 총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소형주예요. 소형주가 가장 빠르게 움직였고 시장이 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보다 월등히 더 살아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소형주, 그중에서도 반도체, IT, MPD 이 모든 기업들의 주가는 다 좋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MPD 여러분들이 한번 내일 개장 전에 움직임 살펴보시고 단기적으로 눈여겨봐도 좋은 기업인 만큼 해당 종목 내일 관심 종목으로 반드시 한번 등록해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6,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라서 저도 굉장히 들으면서 신규 상장주를 또 베스트 공략주로 가져와 주시다니 하고 좀 걱정이 앞섰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굉장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항들 들어보니까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이제 오전에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MPD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관심 종목에 넣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000원 잡아드렸으니까 오늘 장 후반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 점들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내일장에 꼭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최충성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입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네, 일단 아까랑 조금 맞물려지는 모습인데 일단 DPC가 방탄소년단 이슈로 상한가에 달성을 했고 일단 그러한 종목들을 좀 노리시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아쉬워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투트랙으로 이제 재료가 하나 더 있는 종목 일단 손오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록뱀도 굉장히 좋지만 언제든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DPC나 초록뱀 중에 대장을 잡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단기적인 급등락 하는 것보다 좀 안정적으로 가정의 달이라면 손오공이기 때문에 일단 완구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바비 인형이나 레고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탄소년단 이슈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충분히 매수 자리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섹터에서 좀 접근을 하셔서 천천히 지금 자리에서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스윙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차트상 보더라도 하락이 진행이 됐고 섹터들도 어느 정도 매집이 돼 있습니다. 상승을 만든 다음에 좀 살짝 꺾어버리고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 2,500원 자리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뭐 3,000원 자리까지도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스윙 관점에서 너무 흔들리는 거 싫어하신다면 2,500원 자리에서 한번 덜어내시고 눌림은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잖아요. 일단 2,500원 자리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눌림이 오면 다시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들 뭐 이게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수 있고 뭐 손오공 관련해서는 완국의 삼성전자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런 분들 잘 체크를 하셔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의 달을 맞아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손오공을 꼭 이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위원님이 오늘 베스트 공략주로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목표가 2,500원, 손절가 1,900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손오공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짧게 위원님들이 저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청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저번에 SPO열세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뒤에 흐름이 굉장히 궁금한데 만약에 그때 방송 보시고 SPO열세 공략을 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위원님?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역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SPO열세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6% 정도가 딱 뛰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후로는 조금 눌렸는데 오히려 지금 나오는 이 눌림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 장기 이평선 위에 여전히 안착이 되어 있고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O열세라고 하는 이 종목을 단기가 아닌 중기나 장기적으로 제가 봐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죠.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드렸던 25,000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어느 정도 뒷받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SPO열세 18,000원 내외에서는 다시 한번 재진입하시고요. 25,000원까지 계속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청원 위원의 SPO열세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최충성 위원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에이스 침대 좀 봐볼까요, 위원님? 네, 일단은 저번 시간에 갑자기 침대를 말씀드려서 당황하셨을 텐데 네. 뭐 제가 다음날 뭐 그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테리어나 이런 쪽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뭐 한샘이라는 종목도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에이스 침대도 기존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가 어느 정도 살짝 눌림이 나오고 다시 돌아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굉장히 유효하고 이 45,000원 단기적으로 잡아드렸지만 조금 멀리 보시면 얘가 이 자리를 45,000원을 사실상 뚫어주면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뭐 인테리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5만 원을 보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하단 지지선 121선 계속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이상 천천히 좀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좀 무거운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은 5대장 베스트 공략주 만나봤고요. 또 지난 종목에 대해서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아직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이청원 위원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샘플러스 이청원,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시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특히 최충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 강연 있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주말에도 주식 공부하시면서 연휴 함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두 분의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장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